나의 소중한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꽃이 지듯 한순간에 쓰러진 그녀의 생이 믿기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저로서는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낯선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내가 아닌 차가운 영정 사진이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빈소 앞에 늘어선 국화꽃들 사이로 마음을 다잡고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슬픔에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자연스레 흘러내렸지만 장례를 치러야 했기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며느리 미경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화사한 화장을 하고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가 드러내는 미소에는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녀의 표정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고통과 분노로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 있다니 대체 무슨 속셈일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강남에 있는 건물 세 채를 유언으로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채는 저에게, 나머지 두 채는 아들 부부에게 주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 사실을 미경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장례식장에서조차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이유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를 보내는 자리고 애도를 표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경은 조문객들 앞에서 마치 파티를 연 것처럼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아내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장례식장 안 조문객들은 하나둘씩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떤 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어떤 이는 아내와의 추억을 꺼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들의 따뜻한 말들이 울리는 사이 미경은 뒤쪽에서 이들을 향해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절대로 애도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아내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후 맞닥뜨린 크고 작은 어려움, 그 모든 고비를 함께 넘겼던 동지 같은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생과 사를 가른 현실. 아내의 관이 조문객들의 눈물 속에서 서서히 빠져나갈 때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슴속으로 애써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경의 시선이 제 고통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은 마지막까지도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하던 눈빛이 이제는 사진 속의 이미지로만 남아있다 생각하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서 흐느끼며 한없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살짝 뒤돌아본 순간 미경이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또다시 미소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제 안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몸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던 몇몇 친지들은 제 얼굴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미경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아내를 보내는 순간에 추태를 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빈소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서야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났다는 걸 실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기만 한 걸까?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직은 감정에 휩쓸릴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계속되어야 했고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경의 얼굴은 계속 제 시야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열린 연회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재산 상속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인 제가 그 자리에서 무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내 울음과 인사를 반복하면서 속으로는 미경을 향한 복수의 불씨가 서서히 타올랐습니다. 제 안에 쌓이는 울분을 누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아내를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거라는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저 멀리 아내의 영정 사진이 마지막으로 슬픈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제 복수를 정당화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미경에게 천벌을 내리겠노라 결심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 모든 슬픔이 일시에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빈소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배웅한 뒤 허탈감과 상실감에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더는 아내가 저를 맞아줄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제사상조차 제 손으로 차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느리인 미경은 제사를 향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장례 직후부터 미경은 본래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상속 문제를 꺼내며 빨리 재산을 정리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내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말했습니다. 이제 장례도 다 끝났으니 정리할 건 빨리 처리해야 해요. 그 태도는 극도로 무뚝뚝했고 돈에만 매달리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보였던 미경의 모습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애교를 부리며 효도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따뜻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돈과 재산만이 목적이었던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사망 신고와 함께 법적 절차가 하나씩 진행되었어요. 미경은 그 모든 과정을 종용하며 하루하루를 독촉했습니다. 언제쯤 처리할 예정이세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무슨 회사 업무를 재촉하듯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아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경은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린 미국으로 가야 해요. 여기서 오래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아들과 함께 저를 완전히 등지고 떠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아들이 제 편을 들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미경이 아들에게 달콤한 말들을 주입한 결과였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혼자 사셔도 괜찮잖아요. 새 출발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쉽게 미경 편을 들어버리다니 아내가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의 위패 앞에서 혼자 음식을 차리고 혼자 저를 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가족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쌓았고 사회적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을 대비해 무언가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경을 모르는 척하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조금씩 정리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길을 찾고 있었어요. 반드시 이 일을 공정하게 정리해야 한다. 아내의 뜻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결심이 제 내면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미경의 본색은 날이 갈수록 드러났어요. 제사 음식을 차리는 문제로도 매번 투덜댔어요. 굳이 전통 방식대로 할 필요가 있나요? 너무 번거로워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귀찮음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결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작부터 속마음이 이랬다면 아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경은 노골적으로 재산을 언급했습니다. 이 두 채만 있으면 우리는 미국에서 집도 사고 편히 살 수 있어요. 아들과 함께 떠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저를 배제해버렸습니다. 저는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경의 모든 말과 행동을 눈여겨보기로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녀가 보인 미소부터 지금까지의 태도와 말투, 모든 걸 머릿속에 정리하며 아내의 흔적을 지켜볼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직 발설하진 않았지만 아내가 남긴 유언의 진짜 의미가 궁금해졌어요. 아내는 확실히 미경을 한 번쯤 의심했을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던 아내였으니 뭔가 대비책을 마련했을 거라는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아내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이되 속으로는 하나씩 빌미를 잡아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경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제사나 명절을 대충 넘어가자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릴 때도 옆에서 팔짱을 끼고 하품을 했어요. 그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기회를 엿봤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남긴 말들을 떠올리며 미경이 제 앞에서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분노를 삼키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아내와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미경은 저를 무시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큰 집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 형편도 아니에요. 이제 저를 가족으로 대하기보다는 짐 덩어리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멸시를 견뎌내면서 저는 점점 미경이 보여주는 민낯을 수집했습니다. 한 번만 더 참으면 반드시 그녀가 무너질 계기가 올 것이다. 이 확신을 품고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아내도 분명 이 상황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결국 저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언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상속 내용이 단순히 건물 세 채에 대한 배분 정도가 전부라면 아내가 준비한 계책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워낙 똑똑하고 예리한 사람이었기에 또 다른 문서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적힌 여러 서류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추가 유언장이라고 쓰인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설마 이게 정말 존재하는 거였나? 순간 희미하게나마 아내가 미소 짓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상속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을 기만하거나 불경한 행동을 한 경우 모든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된다.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완벽한 법적 문서라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를 위해 준비해둔 비밀 카드처럼 느껴졌어요. 이 조항이 발효된다면 미경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이 결국 저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물론 모든 것을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필요했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경이 지었던 비웃음,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제사를 홀대하는 행적까지. 장례식장 CCTV가 있다면 그녀의 행동을 그대로 담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맞추면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요. 변호사는 상황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줬습니다. 미경은 아직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재산이 곧 자기 손에 들어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녀가 점점 방심할수록 제게 유리한 증거가 쌓여갈 것이라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이토록 완벽한 함정을 만들어 놓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마음 한편으로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변호사를 만난 뒤 저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의 지난날을 되짚어 보았어요. 아내는 항상 가족의 화합을 중시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니 늘 한 발짝 뒤에서 지켜봐야 해.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미경은 결국 본색을 드러냈고 아내가 남긴 유언장이 그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의 슬픔은 잠시나마 잊혔고 아내를 향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미경은 재촉하듯 달려와 상속 절차의 진행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서류는 잘 정리되고 있나요? 하루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조급함과 은근한 적대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는 듯 차분히 답했습니다. 아직 절차가 좀 남아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자 미경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어차피 건물 명의만 옮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미경은 법적인 절차의 복잡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녀가 바라는 건 오직 돈이니 다른 과정은 모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경이 마음껏 무례를 부리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야 증거가 더욱 확실해질 테니까요. 미경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말을 술술 늘어놓았습니다. 그 두 채를 팔거나 임대 수익만 잘 확보해도 우리 거기서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참으로 뻔뻔한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진 않을 거다. 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었습니다. 미경이 자신이 쌓은 함정에 빠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유언장이 완벽하게 작성된 만큼 미경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미경의 불경스러운 행동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주변인들의 증언도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특히 장례식장 CCTV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영상 속에서 미경이 밝게 웃고 조문객들에게 태연히 농담을 던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반전이 시작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아내의 위패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준비가 이렇게나 빛을 발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할 때면 아내가 남긴 유언장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위로를 건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복수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마음이 이제는 차분한 확신과 각오로 바뀌어 갔어요.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고 악행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아내의 곁으로 간절히 달려가고 싶은 그리움을 겨우 누르며 저는 조용히 칼을 갈았어요. 그 사이에도 미경은 다시 장례식 때처럼 소리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번에는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 웃음 뒤에 서린 탐욕을 활용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내가 설계한 완벽한 반전이 찾아올 테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미경과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여러 생각을 정리했어요. 아내가 남긴 두 번째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난 이후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불만도 어떠한 의욕도 갖고 있지 않은 척해야만 했어요. 며느리 미경은 제게 상속 절차를 서두르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아버님, 더 지체하면 저희 일정이 늦어질 텐데요. 이 서류들을 빨리 정리해 주셔야 저희도 비행기 표를 예매할 수 있어요.
그녀는 아들 앞에서도 숨김없이 이주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미경이 원하는 대로 일단 서류 작업을 진행하는 척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것도 두 번째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심지어 저는 별다른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차분한 목소리로 때로는 궁금해하는 척하며 미경에게 묻기도 했어요.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방심했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온다는 확신이 커지자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웃들은 가끔 저를 찾아와 걱정 섞인 눈빛으로 말했어요. 며느님이 너무 대놓고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뭔가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하지만 저는 늘 고개만 끄덕이며 말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아내가 만들어 놓은 유언장 조항이 발효되려면 미경의 불경행위가 명백한 증거로 남아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이미 그녀의 행동이 CCTV에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제사를 소홀히 대하는 모습, 이웃들 앞에서 자랑거리 삼아 내뱉는 말들, 모두가 훌륭한 증거였습니다. 이곳 음식점에서 제사 음식을 배달해주면 어떨까요? 굳이 전 부치고 탕을 끓일 필요가 있을까요? 미경은 제 아내의 위패가 있는 방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그러면 안 된다는 짧은 대답만 내놓았습니다. 좀 시대에 맞게 살면 좋을 텐데. 그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에도 미경은 점점 무례의 정도를 높여갔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이 놓인 거실 한편을 보며 말했어요. 저건 언제까지 두실 건가요? 빨리 치우면 좀 더 넓게 쓸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때 온몸이 떨리는 분노를 느꼈지만 그 감정을 꾹 삼켜야 했어요. 하루는 변호사와 만난 뒤 집에 돌아왔을 때 미경이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연 듯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린 음식은 아내 제사상에 올려야 할 재료들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술까지 곁들여가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를 향해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소리가 좀 컸나요? 아버님 주무시는데 방해되셨다면 죄송해요. 입에 발린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핵심 질문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나저나 서류 진행은 잘 되고 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아직 확인할 게 많다고 하더구나.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모양이야. 그러자 미경은 대놓고 한숨을 쉬며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이 일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요. 아들은 변함없이 미경의 편을 들었어요. 미국 쪽 아파트 계약이 걸려 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도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들은 제 마음보다 미경의 요구를 먼저 헤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쓰라리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미경이 불경하고 기만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할수록 법정에서의 우위가 확실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지금 미경이 보이는 태도가 오히려 저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꿋꿋이 참고 아내의 묘소를 찾아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견뎌볼게. 당신이 만든 함정을 더 완벽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가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미경은 더욱 격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웃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를 향해 면전에서 독서를 퍼부은 것입니다. 사실 아버님이 집에만 계시니 우리가 빨리 미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집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이웃이 그 말에 놀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수치심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꼭 참아야 했어요. 미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더 오만해질수록 저의 반격은 명분을 얻을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는 모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했어요.
장례식장 CCTV를 비롯해 이웃들의 증언, 미경의 불경 발언이 담긴 녹음, 각종 사진과 문서가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내의 함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길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곧 당신이 남긴 정의가 실현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안타깝고도 애절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뒤에는 미경을 향한 분노와 결의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경이 바라는 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척 그녀에게 알렸어요. 이번 주 안으로 공증사 사무실에서 재산 분배 관련 서류를 마무리하자꾸나. 변호사도 준비해놨으니 그날 와서 서명하면 될 거야. 미경은 너무나 기쁜 얼굴로 환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기다리던 순간이 오네요.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차분히 돌아서며 마무리 서류 작업을 부탁하겠노라 전했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이미 모든 수단과 방법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경이 직접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서막, 천벌의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뜻은 변함없이 제 마음에 살아있었고 저는 그 뜻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경이 보여주는 오만한 미소가 곧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어요. 재산 분배 당일, 미경은 아침부터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정성 들인 화장으로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아버님도 늦지 않게 오셔야 해요. 그 말투에는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미경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아내가 설계해둔 두 번째 유언장이 실체를 드러내는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경이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공증사 사무실로 가는 길, 아들은 내심 들뜬 목소리로 미경에게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살게 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어떤 집을 살지 상상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운전석에 앉아 그 대화를 들으며 아들의 선택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오늘의 진실을 알고 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변호사와 공증인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아내가 남긴 두 번째 유언장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미경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늘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사람처럼 의기양양한 태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분배 절차는 먼저 일반 유언장에 대한 낭독부터 시작되었어요. 고인이 남긴 강남 소재 건물 3채, 그중 한 채는 남편에게, 나머지 2채는 아들 부부에게 상속할 것을 명시함. 공증인이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자 미경은 입꼬리를 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인이 남긴 다른 문서가 존재합니다. 미경은 당황한 눈빛을 보냈지만 곧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모를 불이익이 생길까봐 나지막이 물었어요. 어떤 문서인가요? 변호사는 조금 떨어진 탁자에서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 서류의 첫 페이지에 추가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어요. 미경의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도 미경에게 눈길을 주며 저게 뭐냐는 표정을 지었어요. 공증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고인을 기만하거나 불경한 행동을 한 경우 상속권은 무효화된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양도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미경은 한순간 말을 잃더니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우린 결혼 후 줄곧 효도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조항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늘어놓았어요. 장례식장 CCTV 캡처 화면, 미경이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미소 짓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증언서, 그리고 각종 녹취 파일이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경이 제사를 소홀히 하겠다는 발언, 아내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말들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 문서는 공증인의 입회하에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매우 강합니다. 여기 첨부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고인은 상속권 박탈 요건을 확실히 지정해 두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경은 가쁜 호흡으로 항의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건 그냥 우연히 찍힌 장면이고 제사 음식 배달하자는 얘기는 제 편의를 위한 거였을 뿐이라고요. 그러나 변호사는 이미 충분한 증언과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이웃들이 서명한 진술서에는 미경이 저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법정에서 미경이 어떻게 반박해도 장례식장 CCTV는 그날의 모든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영정 사진 앞에서 지어 보인 미소는 확실하게 불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제야 미경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이게 전부 제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건가요? 아들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보다가 변호사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제가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가 숨길 수 있는 진실은 없어 보이는구나. 고인의 뜻에 따라 너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미경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바라 마지 않던 재산은 전부 무효가 되어 결국 제 손으로 돌아오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했던 두 채의 건물을 단칼에 잃게 된 것입니다. 공증인은 서류 정리에 들어가며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추가 유언장에 따른 상속 박탈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경 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차가운 선언이 끝나자 사무실 안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미경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울먹였습니다. 아니, 이건 사기예요. 시어머니가 왜 이런 함정을 만들어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마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공증사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제야 미경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서더니 실신할 듯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대체 왜?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속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마음이 결코 편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가정이 더 따뜻하고 화목했다면 아내가 이런 문서를 준비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경은 마침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괴로운 듯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뽐내던 그 당당하고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바깥으로 나갈 때 저는 마지막으로 미경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후회가 혼재된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미경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아내의 유언장에 따르면 그녀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날의 강렬한 순간이 결국 천벌이라는 이름으로 미경에게 내려앉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내가 남긴 함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미경은 모든 재산과 계획을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받아들여야 할 냉혹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어요. 재산 분배가 무효화된 후 미경은 여러 방법으로 반격을 시도했어요.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변호사를 구하는 등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증된 유언장과 명백한 증거가 있는 한 그녀가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미경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지 날이 갈수록 초조해 보였어요. 법원 최종 변론을 앞둔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경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섰어요. 사람이 아무리 밉더라도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경은 큰 중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다만 얼굴에 큰 흉터가 남을 만큼의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미모로 자라하던 사람이 이제 어쩌면 좋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경이 가지려 했던 것이 돈과 외모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고로 인해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외모가 크게 손상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저는 마음 한편이 착잡했어요. 이게 정말 하늘이 준 벌일까? 아내가 그토록 치를 떨었던 며느리에게 벌어진 일이니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하지만 완전히 통쾌하다고만 느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저지른 악행이 분명 잘못이었지만 사고로 입은 상처까지도 다 응징으로만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대로 마음을 추스르며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는 생각으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법원 심리가 열리는 날이 되자 미경은 얼굴에 붕대를 감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절한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한 소송도 결국 법원이 아내가 남긴 유언장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추가 유언장의 효력은 명백하다고 선언하자 미경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혼란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이미 상속 문제로 틀어진 사이였지만 미경의 처절한 몰락을 지켜보는 일은 그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게 된 상황에서 미경과 함께 미국으로 떠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경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보여준 기만과 욕심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경 말만 믿고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자책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조정에 돌입했고 미경은 위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행동들은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웠죠. 얼마 후 미경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남은 흉터를 숨기기 위해 사람들을 피하며 지낸다고 했어요. 주변인들은 말했어요. 하늘이 내린 천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나.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했던 일이 이렇게 정리되었어. 당신의 예리함과 배려가 결국 우리 가족을 지켜낸 거야. 눈물이 서서히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마냥 슬프기만 한 눈물은 아니었어요. 미경이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애초부터 우리 가정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뒤늦게나마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은 매일같이 아내의 묘지를 찾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반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내가 얼마나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겼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준비해둔 두 번째 유언장은 단지 재산을 둘러싼 문서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의미,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묵직한 깨달음을 주는 도구였다고 느꼈습니다.
돈과 탐욕에 물든 이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것이 아내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다가왔어요. 미경이 남긴 상처는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완전히 아물 수 없겠지만 우리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미경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저 또한 아내의 사랑과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아내가 마련해준 정의로운 결말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어요. 미경은 별다른 반발조차 하지 못했으며 어쩔 수 없이 모든 과오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렇게 몰락하는 것도 한순간이네.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제게는 그저 마음 한편이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오랜만에 아내가 떠난 뒤 싸늘하던 집 안을 돌아보았어요. 여전히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한편에 아내가 자주 쓰던 조리도구, 옷장 구석에 걸려있는 그녀의 가디건. 이 모든 것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지만 더 이상은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집이 이렇게 쓸쓸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곳을 잘 지켜나갈게. 제 마음의 혼잣말이 허공으로 퍼지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내의 영정사진 속으로 전해졌으리라 믿었어요. 며칠 뒤 아내의 제사를 맞았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로 차려놓으니 그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사진 속 아내가 마치 미소 짓는 듯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미경은 더 이상 없었어요. 한때 장례식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었어요. 오히려 저와 아들은 앞으로 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눈동자에는 반성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번에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자주 찾아올게요. 그 말이 무척이나 고맙게 들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 불릴 만큼 혹독한 결말을 맞은 미경. 그녀의 붕대감은 얼굴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는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과욕이 부른 참담한 결과는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상처로 각인되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된 뒤 저는 다시 한번 아내의 묘소를 찾았어요. 고요한 묘소에 서서 제 나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바랐던 정의가 실현되었어.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작별의 마음이 한데 섞여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이제는 아내가 남긴 유언장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문서는 할 일을 다 했고 미경의 아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은 것은 아내가 떠난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제 몫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내의 지혜가 늘 곁에 있을 것이고 아들도 조금씩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40년을 함께한 아내 없이 보내는 날들이 힘들겠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저와 아들에게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벌을 받은 이는 언젠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겠지만 그 시간이 오더라도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일 것입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새롭게 시작할 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벌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아내의 지혜는 우리 가정에 다시금 빛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제가 아내와 나눈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완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뒤 아들은 긴 시간 혼란과 죄책감 속에서 지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서까지 환히 웃던 미경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아들은 제대로 된 애도조차 하지 못한 채
미경이 부추기는 대로 상속 문제를 먼저 의식했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얼마나 나를 아껴주셨는지 이젠 그 마음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저는 미경이 말에 현혹되어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깃들어 보였어요. 아들은 단순히 미경과 갈등을 빚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미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야 깨달았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미경이 보여준 거칠애와 위선에 휘말리다 보니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한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꺼낼 때 아들은 머리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차분히 전했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 일어서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이 말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경에게 더는 기만당하지 않고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의 결과로 아들은 마침내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미경은 예상했던 대로 완강히 버티지 못했고 재산 상속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들을 붙잡을 명분도 없었습니다. 법원 역시 미경의 불경 행위와 고인을 기만한 정황을 모두 인정했고 아들이 제기한 이혼 조정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은 씁쓸하면서도 결연해 보였어요. 이혼이 확정된 뒤 아들은 매일 아내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 번이라도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를 위해 제대로 울었다면 달라졌을까요? 미경이가 어머니를 기만할 때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후회가 쌓이고 쌓여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토로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그 후회를 발판 삼아 다시 삶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마음과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으나 점차 일상으로 돌아오고 사회생활에도 더 성실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후회만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남긴 가르침을 제가 제대로 살려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묵직한 책임감이 실려 있었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변하기 시작하자 저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어요. 예전에는 아침밥 한 끼 함께 먹을 시간도 내지 않았던 아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마당에서 잡초를 뽑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 정도는 제가 할 테니 가만히 계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아직 실감하면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네 엄마가 보면 흐뭇해할 거야. 아들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은 뜻밖의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전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닌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미경이 보여주었던 화려한 거칠애와는 거리가 멀었고 진정으로 소통하며 이해하는 과정에 더 가치를 두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큰 안정감을 느꼈다고 전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제대로 배웠습니다. 진심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에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밝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금 화합을 찾아갔어요. 아내가 생전에 늘 강조하던 진심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아들과 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반찬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예전에 요리법을 메모해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들은 가끔 이렇게 먼저 제안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활기차게 호응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 모든 일이 잔잔하게 이어지다 보니 어느새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아들은 새로운 인연과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예비 며느리는 아내가 생전에 그토록 원하던 따뜻한 사람의 전형이었어요. 겉모습이나 재산보다는 서로의 내면과 성장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 아들은 마음 놓고 미래를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아버지처럼 묵직하고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들이 종종 이런 말을 전할 때마다 저는 아내가 남긴 흔적이 우리에게 깊은 뿌리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가며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미경이 남긴 상처와 분노는 처음엔 크고도 깊었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자리에 커다란 깨달음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활짝 웃던 미경은 더 이상 우리 기억 속에서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내가 남긴 유언장, 그리고 그로 인해 되찾은 가족의 소중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의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한껏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고 집 안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홀로 준비하던 제사였지만 이제는 셋이서 함께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채소를 손질하는 소리, 전을 부치는 냄새, 그리고 간간이 오가는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묘한 포근함을 자아냈습니다. 상 위에 올라간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메뉴를 이렇게나 정성껏 만들었구나. 만약 여기에 당신이 있었다면 더없이 좋아했을 텐데. 혼잣말을 하는 제 목소리를 들은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틀림없이 흐뭇해하실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잠시 뒤 우리는 아내의 산소를 찾았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푸른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꽃다발과 준비해온 과일 몇 가지를 살짝 놓고는 묘 앞에서 단정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부정적인 기운이 완전히 가셔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이웃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얼마 전에 미경을 우연히 봤는데 마스크와 모자를 깊이 눌러 써서 얼굴을 거의 가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눈가에 흉터가 남았다는 소문은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 퍼진 상태였어요. 한때 그렇게 외모를 뽐내던 사람이 이젠 누구도 못 알아보게 숨어 다니더군요. 참 인생이란 게 알 수 없는 거지요. 이웃은 탄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큰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든 이제 저희 가족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내린 심판이란 결국 자신이 만든 업보를 스스로 짊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미경이 저지른 불경과 탐욕은 아내의 유언장을 통해 똑똑히 밝혀졌고 법의 심판과 함께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도 받았습니다. 아들은 미경 소식을 전해 듣고 말했어요. 이젠 모든 게 끝났으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제가 저지른 실수는 잊지 않고 반성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회한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격분하거나 자책으로 괴로워했을 텐데 이제는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 가족은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고 예비 며느리는 오랜 꿈이었던 작은 가게 창업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인생을 설계하며 아내가 늘 소중히 여겼던 정직함과 성실함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용한 밤이 되면 때때로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생전에 아내가 즐겨 입던 옷,
함께 걸었던 길, 주말이면 함께 만들었던 음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립고 애틋한 마음이 북받쳐 오르지만 과거처럼 허무함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일어섰어. 하늘이 내린 심판을 통해 진짜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다고 생각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전하며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이제는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던 미경의 웃음소리를 떠올려도 분노나 억울함보다는 그럴 수도 있었지 하고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몰락의 길을 걸은 것은 자기 선택이었고 우리는 지혜로운 아내가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의 힘으로 가족을 지켜냈다고 믿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지 사람을 벌하는 일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곧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올 텐데 그날 어쩌면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는 아내가 곁에 없다는 이유로 불행하다고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남긴 사랑과 교훈이 저와 아들의 삶에 뿌리 내렸으니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있겠지. 이제 걱정 없이 편히 웃으며 지내길 바랄 뿐이오. 거실에 놓인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그런 말을 건넸어요.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저와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어머니가 남긴 삶의 태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영정 사진이 살짝 빛을 머금은 듯 느껴졌고 저는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충격적인 배신과 분노를 겪으면서도 결국 다시 제 자리를 찾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며 마련해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당신이 남긴 지혜가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오늘도 아내의 사진 앞에 작은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었어요. 이처럼 하늘이 내린 심판은 우리 가족에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준 계기가 되었어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심에 파멸당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경이 웃던 장례식장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아내가 지켜보고 있을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가정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저 또한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되 슬픔에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아내가 마지막까지 바랐던 바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의 심판이라는 말은 더 이상 두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악행을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들은 그 길을 따라가며 삶의 소중함과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아내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둔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밤하늘에는 가느다란 달이 떠 있었고 집 안에는 포근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작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가 저까지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떠나서 허전했지만 이젠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아내의 대답이 들려오지는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걸 보니 언젠가 아내를 만나게 되는 날에는 지금 이 상황을 웃으며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땐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당신이 만들어둔 대비책 덕에 다 잘 해결했소. 그리고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지고 말이오. 이 말이 아내에게 전해진다면 그녀는 분명 이렇게 덤덤히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섭리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는 미경의 문제로 뒤엉키지 않고 오롯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심판을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깨끗한 빛이 비추는 날들이 펼쳐진다고 믿고 있어요. 아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사랑과 정의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변함없이 숨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30살에 철물점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때의 아내는 26살의 새댁이었는데 허름한 동네의 조그만 가게를 보고도 희망에 찬 눈빛을 보여줬어요. 그 시절 우리 동네는 변두리에 개발되지 않은 곳이었지만 아내의 믿음이 있어 어디든 두렵지 않았죠. 가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의 날들은 쉽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를 하는 게 일상이었죠. 손님 한 명 없이 하루가 다 가는 날도 많았고요. 그래도 아내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피곤에 지친 제게 아내가 찾아왔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과 함께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모든 고단함을 씻어주곤 했어요. 세월이 흘러 동네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게도 자연스레 자리를 잡아갔어요.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니 단골 손님도 하나둘 생기더군요. 영수가 태어날 무렵엔 이미 제법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아내는 가게 뒷방에서 영수를 키우면서도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이런 말들을 했지요. 사모님이 타주시는 커피는 어쩜 이리 맛있나? 이 동네엔 사장님 내외분 같은 분이 계셔서 참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행복했고 영수는 그 속에서 씩씩하게 자라났어요. 똑똑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죠. 어느 날 영수가 손님을 보더니 얼른 일어났어요. 어떤 거 찾으세요? 그때부터 벌써 장사꾼의 기질이 보였나 봐요.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수시로 대학에 붙었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우리 부부의 자부심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아요. 40년 가까이 지켜온 철물점을 정리하기로 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장사가 잘 될 때 정리하라는 게 상인의 오래된 지혜라고들 하잖아요. 실제로도 매일 아침 일찍 나와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힘에 부치더군요. 그러던 중 영수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우리 아들이 효자구나.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걸요. 철물점을 정리하고 보니 5억 정도가 모였어요.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어느새 이만큼이나 됐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그동안 우리를 거쳐간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하더군요. 사장님,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철물점이 없어지니 마을의 등불 하나가 꺼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저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었죠. 아들과 함께 사는 새 집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계약서를 쓰던 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집살이는 처음 한 달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가 아침마다 끓이는 된장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며느리도 부지런히 우리 방 청소를 해주었죠. 식사 때마다 며느리가 아내를 향해 말하곤 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된장국이 최고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뇌출혈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더군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 앞을 지켰어요.
매일 아침 의사를 붙잡고 상태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결국 아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죠.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새 집에서 단 석 달도 살지 못하고 아내는 그렇게 떠나갔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수와 며느리는 소리내어 울었죠.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아내가 떠난 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마치 조용히 다가오는 폭풍우 같았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변화였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징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상실의 아픔에 빠져있던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법한 작은 일들이었죠. 손님이 오면 괜히 한숨을 쉰다든가, 제가 거실에 있으면 불편한 듯 자리를 피한다든가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의 친구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 시아버님 계시네요? 미안해.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현관문 앞에서 들리는 대화였죠. 그 후로는 아예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이 계시니까 친구들도 못 부르겠어요. 손님 한 번 초대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시부모님 따로 사는데. 한숨 섞인 그 말들이 매일같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통장 정리를 하면서 갑자기 전기세와 수도세 영수증을 들고 오더군요. 아버님, 이제 따로 정산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러는 거니? 아버님 방만 에어컨을 그렇게 틀으시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한여름에 에어컨 한번 켜본 적 없는데 말이죠.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국이라도 끓이면 며느리는 쌩하니 지나갔어요. 아버님은 왜 자꾸 부엌에 들어오세요? 여기는 제 공간이에요. 어머님처럼은 절대 못하실 텐데. 결국 어느 날은 제가 끓인 된장국을 보더니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는데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죠. 밤새 청소기 돌리는 소리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어요. 특히 제 방문 앞에서는 유독 오래, 그리고 크게 청소를 하더군요. 새벽 4, 5시부터 시작되는 청소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어요. 영수한테 이야기를 해봤죠. 영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며느리하고 이야기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런데 영수의 대답이 참 의외더군요. 아버지, 요즘 우울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많이 예민해지셨어요. 내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요양원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거기 프로그램도 많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이제는 아예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죠. 맞아. 우리 시아버님 때문에 정말 힘들어. 아니, 그냥 모시기만 하면 다행이지. 매달 생활비까지 다 주셔야 된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까탈스러워지셨어.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영수는 이런 아내의 행동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아내의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우리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 연세에는 요양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같은 연배 친구도 생기실 거예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철물점 하면서 등골 빠지게 벌어 대학 보내고 했건만 이제는 아들의 눈에도 내가 귀찮은 늙은이로만 보이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려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웬일인지 발걸음을 멈추게 됐어요. 아마도 밤새 뒤척이다 지친 탓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은영아, 오랜만이다. 요즘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뭐, 작년에 따로 나갔다고? 아휴, 진짜 부럽다. 난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 나 요즘 스트레스로 살이 쭉쭉 빠진다니까. 시아버지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아예 내쫓을 거야.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못 참겠더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집에만 죽치고 있으니까 내가 숨도 못 쉬겠어. 걱정하지 마. 영수 오빠도 이제 내 편이야. 처음에 그 노인네 모시고 산다고 했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네. 내가 얼마나 머리를 써서 영수 오빠를 설득했게. 처음엔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니 요즘은 아예 내 말만 듣는다니까. 그래도 잘 됐잖아.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명의도 벌써 다 넘어왔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도 답답해서 동네 부동산에도 알아봤어. 여기 시세 장난 아니래. 8억은 너끈하대. 아침마다 된장국 냄새 풍기면서 무슨 코스프레야. 진짜 질린다니까.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좀 낫더라?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진짜 감당이 안 돼. 내가 얼마나 참았게. 이제 우리끼리 살 때 됐지. 무슨 죄책감. 그런 건 없어.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아직도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이것저것 간섭하는 거야. 아침부터 부엌에서 철철거리고 거실 소파는 자기 자리인 것처럼 앉아있고 TV는 또 왜 그렇게 크게 틀어놓는지 귀 안 떨어지나 궁금하다니까. 그리고 말야, 자기 방에서만 있으면 좋잖아. 왜 자꾸 나와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건지. 영희네도 시아버지랑 살다가 결국 독립했다며?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이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따로 사는 거더라. 아니, 좀 봐.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엌에서 쿵쾅대고 우리 잠도 못 자게 하고. 그것보다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아직도 자기 돈으로 산 집인 줄 아나 봐. 혼자 있을 때 사진 보면서 눈물 찔찔 흘리고 아직도 시어머니 생각한다고 한숨은 또 왜 그렇게 쉬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매일 친구들 초대도 못하고 그 시끄러운 청소기 소리로 아침마다 깨우는 것도 이제 지겨워 죽겠어. 그럼 그렇지. 요양원 얘기 꺼냈더니 영수 오빠가 먼저 좋다고 하더라. 처음엔 좀 망설이더니 이제는 완전히 내 편이야. 그래, 우리가 뭐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고 2억이나 줬잖아. 뭐 어때? 우리가 얻어먹은 것도 아닌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난 이제 우리 둘만의 새 생활 시작할 거야. 49제만 끝나면 그때는 더 이상 핑계도 못 대겠지. 그냥 요양원으로 모시면 끝나는 거야. 사실 요양원도 좋은 데로 보내줄 생각 없어. 그냥 시골에 있는 저렴한 데로 알아보는 중이야. 웃기지 않아? 평생 모은 돈이라면서 겨우 5억이래. 철물점 40년 했다면서 그게 다야? 장사가 그렇게 잘 됐다면서. 분명히 어디 돈 숨겨놨을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어디 숨겨둔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떠보는 중이야. 그래서 통장 내역도 몰래 뒤져보고 있다니까. 근데 아직은 못 찾았어. 이번 주말에 영수 오빠 없을 때 서재도 뒤져볼 거야. 뭐라도 나오겠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그 노인네가 아직도 자기 집인 줄 알고 이것저것 간섭하는 거야. 그리고 말야, 무슨 생각으로 자기 방에 시어머니 영정사진 붙여놓고 매일 절하는 건지 소름 돋아서 원. 하여튼 49제만 끝나면 바로 요양원부터 알아볼 거야. 영수 오빠도 이제 완전히 내 편이니까 걱정 없어. 그리고 여기저기 미리 다 얘기해놨어.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라고. 어차피 다들 우리 편이야. 시아버지가 고집불통이라 모시기 힘들다고 했더니 다들 이해한다더라. 진짜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49제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할 거야. 방문 틈 사이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아내와 함께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얼마나 서늘하던지. 그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나 차갑게 나를 내쫓으려 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었지만 며느리의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득 아내가 생각났죠.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는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49제 날이 밝았어요. 아내가 떠난 지 49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줘야 할 시간이었죠. 절에서 보내온 흰 국화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검은 옷을 입고 와서 아내의 영정 앞에 꽃을 두었죠. 큰형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동생, 이제 마음 좀 추스르고 살아야지. 형수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꽤나 신경 쓴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도 가셨는데 아버님도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순간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내의 영정 앞에서 그것도 49제 날 이런 말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큰형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희도 이제 새 살림 차려야죠. 아버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형수님이 곁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런 말을 하니?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기 좀 봐. 시어머니 49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나? 난 처음부터 저 여자 마음에 안 들었어. 결혼할 때도 그렇고. 무슨 신혼집 사달라, 명품 가방 사달라. 돈만 보고 덤벼드는 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도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 시아버지를 내쫓다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지난번에 시장에서 마주쳤는데 성격이 얼마나 드세던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불평불만해. 그땐 또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보니 다 뒤가 있었네.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쉽진 않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돈 때문에 저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원. 돈 맛을 들이더니 인성이고 뭐고 다 없어진 것 같아. 저러다 자기도 나중에 똑같이 당하는 거 아니야? 영수는 왜 저래? 어머니 49대 자리에서 저러고도 남자라고 할 수 있어? 처갓집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건지. 우리 작은아버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우셨는데 털물점 하시면서 허리 다 굽으신 거 모르나? 대학 등록금에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하신 거 다 잊었나 보네. 난 저 남자가 저렇게 무른 사람인 줄 몰랐어. 예전엔 그래도 효자인 줄 알았더니 돈 맛을 들이더니 사람이 확 변해도 너무 변했어. 저러고도 자식 노릇한다고 할 수 있나? 작은어머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내가 저 나이였어도 절대 저러진 않았을 거야.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얘들아, 진정들 해. 우리가 나서봤자 일만 더 커질 수 있어. 작은아버님도 저러고 나가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난 처음에 영수 마누라가 시집와서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다닐 때 참 괜찮은 며느리 들어왔다 싶었는데 역시 사람은 못 믿는 거야. 돈 앞에서 다들 이렇게 변하나? 그래도 우리가 좀 중간에서 조율을 해봐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나겠어. 작은아버님 성격에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분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앞으로 명절에 어떻게 얼굴을 봐? 저는 그저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드리자고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죠.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현관으로 향했죠. 뒤에서 친척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걸었어요. 마당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죠.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저물 때쯤 집으로 돌아왔더니 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은주가 말을 너무 과하게 했어요. 고개를 숙이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영수야,
아버지, 저희 부부도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결국 내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저희도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 친구분들도 계시고 아들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40년 동안 철물점을 하면서 이 아들 하나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나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바라보던 그 노을을 이제는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알았다. 너 말대로 하마.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으니 아내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을 위해 마음을 다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40년 지기인 변호사 친구를 찾아갔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친구는 흔쾌히 저를 맞아주었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제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 친구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군요. 뭐 49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아주 기가 막혀서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은 다 쫓아내야 돼. 방법이 없을까? 잠깐만. 그때 증여 계약서 내가 써준 거 있잖아. 그거 아직 가지고 있지? 서류 가방을 뒤적이더니 노란 서류철을 꺼내 들었어요. 아, 여기 있다. 이거 봐. 이 약정서의 매매 권한을 너가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잖아. 이 조항 하나면 충분해.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을 팔 수 있다는 거지. 널 쫓아내려고 했다며? 그럼 너도 복수를 해야지. 그것도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친구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말했어요. 저런 인간들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가 널 얕봤다고? 그럼 보여줘야지. 너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뭘 망설여? 너 아들이라고? 천천히 생각해봐.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뭐가 아들이야? 돈 맛을 들이더니 부모도 못 알아보는 놈이 무슨 자식이야? 친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부동산 몇 군데 연락해볼게. 이 동네 시세 많이 올랐거든. 급하게 팔아도 7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영수한테. 야, 정신 차려. 널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 놈들 아니야.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어? 복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제맛이지. 다음 날 아침 친구가 약속대로 부동산에 연락을 넣었어요. 오후부터는 매수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영수와 며느리가 불이 나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며느리는 제 발목까지 붙잡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들의 연기에 속지 않았죠. 놓아라.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집을 팔지만 말아주세요. 영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때 마침 변호사 친구가 들어왔어요. 됐고, 이제 그만 일어나. 연극하기는 어제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를 내쫓으려 했던 게 누구야? 아니, 그게... 내가 다 들었어. 49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고 있고. 그건 제가 순간 실수를. 실수? 아주 좋은 말을 배웠네. 근데 말야, 너희 같은 인간들이 이런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더 큰 실수 아닐까? 변호사 친구는 매수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미 5명이나 매수 의향을 보였어. 내일이면 계약도 가능해. 안 돼요. 제발 아버님. 그만 일어나. 너희가 이렇게 무릎 꿇은 거 돈 때문이잖아. 다른 집은 전세도 못 구할 거 아냐?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분노와 불안, 그런 감정이었겠죠. 변호사 친구는 끝까지 단호했어요. 이봐, 당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나? 부모 은혜는 잊어버리고
돈만 밝히는 그 근성이 문제라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마침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7억이라는 좋은 가격에 계약이 성사됐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변호사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요양원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이었어요. 집이 7억이라는 가격에 팔렸고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됐죠. 계약금을 받던 날 아들 내외에게 연락했어요. 식당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한식당 룸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으니 아들 내외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신데 갑자기? 앉아라. 며느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영수는 넥타이도 비뚤어진 채였어요.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죠. 방금 2억을 너희 통장으로 보냈다. 예? 이게 무슨... 이사 비용으로 써라. 나머지는 내가 쓸 거다.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볼 일 없을 것 같구나. 이제 남이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49제만 끝나면 아예 내쫓을 거야. 영수 오빠도 이제 내 편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이건 요양원에 보내면 된다고 했나? 그래, 잘 들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제일 먼저 찾아왔죠. 사장님, 잘하셨습니다. 그 며느리 얼마나 고약한 줄 제가 다 알아요. 5층 할머니도 오셨어요. 아이고, 김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어요. 저도 자식들한테 당하는데 이제는 저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마트 주인 내외도 찾아왔어요. 형님, 이거 제가 막걸리 한 상자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한잔 하셔야죠. 아이고 사장님, 우리의 아빠가 얼마나 통쾌하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 사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은주가 시아버님 모시고 그렇게 잘했다는데. 잘하긴 뭘 잘했습니까? 제가 들려드릴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녹음기를 틀었어요. 통화 내용이 끝나자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그 후로는 사돈도 연락이 끊겼어요. 영수 내외는 결국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마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기만 해요. 며칠 후에는 동네 노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사장님, 우리가 작은 모임을 하는데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모임입니까? 다들 자식들한테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모임이 이제는 구청에서도 인정하는 노인 권익 보호 단체가 됐어요. 얼마 전에는 한 젊은 기자가 찾아왔어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희망이겠어요. 자식 잃고 이렇게 혼자 사는데. 아니요,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많은 노인분들께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세상 참 이상하죠? 가족의 연을 끄는 게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들 내외가 이사 간 후 동네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귀를 막으려 했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리 쉽게 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마트 주인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김 사장님, 며느님이 전셋집 알아보러 다닌다는데 울면서 다닌다네요. 그래요? 2억 가지고는 이 동네에서 전셋집도 구하기 힘들다더라고요. 그럴만도 했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결국 그들은 멀리 변두리로 이사를 가야 했다고 해요. 며느리 친구가 수다를 떠는 걸 들었다는 이웃이 있었어요. 아니, 그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노발대발하시는지. 뭐라고 하던가요? 한 푼도 없는 놈이랑 결혼시켜놨더니 결국 이 꼴이라고.
딸내미 뺨까지 때리셨다네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결혼할 때 며느리 친정에서 얼마나 많은 걸 요구했었는지. 그때부터 돈만 보고 덤볐던 거네요. 동네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장님, 며느님이 요즘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하대요. 그래요? 네. 친정에서도 욕하고, 새로 이사간 동네도 마음에 안 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면서요. 영수도 힘들어한다고 하더군요. 회사 다니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아드님이 출근길이 2시간이 넘는다네요. 아침 5시에 일어나도 늦고. 아들 친구를 길에서 마주쳤는데 이런 말도 전해주었어요. 영수가 요즘 술을 많이 마신대요. 집에 들어와서는 화만 내고 아내랑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에만 처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부 싸움까지 하더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었냐며 서로 책임을 물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경찰차까지 왔다는 말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져서 이웃이 신고를 했다나.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전원주택을 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동네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사장님, 아드님은 어쩌시려고요? 이제 남남이지요. 그래도 핏줄인데. 핏줄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더만요. 가끔 영수 생각이 나긴 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귀여웠는데 돈이 사람을 참 많이 바꾸나 봐요. 하루는 동네 노인정에 갔다가 우연히 영수 소식을 들었어요. 아드님이 술만 마시면 아버님 얘기를 한다면서요. 후회는 늦었지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면 어떨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 인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가끔 눈물이 나요. 자식 키우는 게 이런 건가.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전 이제 제 삶을 찾아가는 중이니까요. 아내가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도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해 줄 것 같네요. 저는 5억으로 조용한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제법 괜찮은 곳이었어요. 앞마당에는 텃밭도 있고 뒤로는 작은 산책로도 있었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텃밭에 고추 모종도 심고 상추도 심었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차나 한잔 하자고 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사장님,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영수 회사에서 큰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영수의 회사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다 적발됐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 싶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더군요. 영수가 점심시간에 아내를 깜짝 방문하려 했다가 발견했다고 해요. 회사 차를 타고 나가는 둘을 보게 된 거죠. 그것도 외곽의 어느 모텔 앞에서. 게다가 그 남자는 영수의 가장 친한 동료였다고 해요. 충격적인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영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더 큰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이런 짓을 반복했던 모양이에요. 소송 자료에 따르면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선배와 교수와 심지어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도 여럿 있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돈을 뜯어내고 잠적했다는군요. 우리 영수를 만난 것도 비슷한 수법이었을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신혼집을 요구하고 시부모의 재산을 노렸던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그 회사 동료와 함께 잠적했어요.
통장 잔고도 모조리 비우고 귀금속까지 챙겨갔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더군요. 김 사장님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진작에 쫓아내시길 잘하셨어요. 그 며느님 얼굴만 봐도 알았어요. 뭔가 수상하다 했다니까요. 하지만 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내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는 게 쉽지는 않더군요. 한 달 뒤에 소식을 들었어요. 영수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괴로웠나 봐요. 매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을 테니까요. 며느리의 친정에선 딸을 찾아 나섰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고 제주도에서 목격됐다는 말도 있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집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도 영수도 더 큰 상처를 입었겠죠. 그나마 이 정도에서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텃밭에 심은 고추가 첫 열매를 맺었어요. 빨갛게 익은 고추를 보며 생각했죠.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어떤 씨앗을 심어도 꽃이 필 거라 믿었는데 때론 가시만 돋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이혼 소송은 영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회사에서는 불륜 상대와 함께 퇴사하라는 압박이 들어왔죠. 같은 부서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전세금 2억도 며느리가 이미 빼돌린 뒤였어요. 통장을 조사해 보니 6개월 전부터 조금씩 돈을 빼가고 있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은주는 영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갔다고 해요. 그렇게 영수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체면도 잃었죠. 결국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어보니 영수가 서 있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를 하고는 무릎을 꿇더군요. 마당에 이마를 받고 엎드렸어요. 빗물에 섞여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죠.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일어나거라. 아니요.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빗속에서 아들이 절규하듯 말했어요. 전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회사도 잃고 돈도 다 잃고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죠. 이대로 쉽게 용서해주면 아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들어오너라. 얘기나 하자. 방에 들어와 앉았지만 영수는 계속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다. 영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첫째, 술을 끊어라. 둘째,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라. 내가 학원비는 대주마. 셋째,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라. 최소 1년은 해야 한다. 영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 같았죠. 지하에 방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도 좋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어기면 즉시 나가야 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밤 영수를 지하방에 재웠어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니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때는 철없이 웃기만 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큰 상처를 안고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아내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우리 아들을 다시 한번 받아주는 게 맞는 걸까 하고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아내라면 분명 그러라고 했을 거예요. 조건을 걸어서라도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제 영수의 재출발이 시작되는 거겠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네요. 6개월이 지난 가을이었어요. 영수는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고, 저는 텃밭에서 가을 채소를 가꾸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흔들렸어요. 누군가가 밖에서 마구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은주가 서 있었어요. 한때 우아하게 화장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도 지저분하게 번진 상태였어요.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죠. 영수 오빠 어딨어요? 당장 나오라고 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알고 보니 그녀가 도망간 상대, 그 회사 동료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더군요. 영수는 여기 없다. 거짓말이에요. 분명 숨겨놨을 거예요. 마당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걸 막았어요. 그때 지하방에서 영수가 올라왔죠. 은주야, 넌 왜 이렇게 된 거야?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영수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이 처참했어요. 하지만 영수의 대답은 단호했죠. 이제 다 끝난 일이야. 그만 돌아가.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마치 독사처럼 날카로워진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더니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그래, 이 집에 불 질러버릴 거야. 라이터를 켜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려는 순간이었어요. 영수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이러지 마. 정신 차려. 나요,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소동이 벌어지자 이웃들이 몰려왔어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더군요. 파출소에서는 즉시 순찰차를 보냈고 며느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집 현관과 마당에 설치된 CCTV에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더군요. 며느리의 위협과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던 순간까지 모두 증거로 남은 거죠. 경찰서에서는 방화 미수와 협박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어요. 며느리의 친정에서 사람이 왔지만 이번에는 그들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미쳤나 봅니다. 영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밤이 되어 영수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알면 됐다. 근데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은주가 이런 사람일 줄.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게지. 너의 어머니가 보는 눈을 물려줬나 보다. 은주의 사건은 영수에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으니까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책상에 앉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이렇게 무리하다가 건강이라도 해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영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안전관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냈죠. 매주 토요일마다는 어김없이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가는 걸까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어요. 오히려 점점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돌아오더군요. 아버지, 오늘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아들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영수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봉사활동이 단순한 조건이 아닌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은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어요. 김미영 씨라고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여성이었죠. 아저씨, 영수 씨 이력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력서는 왜? 제 지인이 건설회사 인사팀장인데 마침 안전관리자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영수가 복지관에서 보여준 성실함이 그녀의 눈에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특히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면접 날짜가 잡혔어요. 전날 저녁 영수가 조심스레 제 방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내일 면접인데
응. 혹시 넥타이 매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울컥했어요. 영수가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때도 이렇게 넥타이를 매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리 와라. 넥타이를 매주면서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았죠. 하지만 영수가 먼저 눈물을 보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울지 마라. 넥타이 졌잖아. 둘 다 웃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넥타이 매듭 속에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첫 면접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붙었어요. 뛰어오는 영수의 모습이 마치 어릴 적 운동회에서 1등했다고 좋아하던 그때처럼 보이더군요. 연봉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우대한다고 하니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거죠.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영정 속 아내의 미소가 평소보다 더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영수가 건설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 출근 준비하는 발자국 소리. 그 모든 것들이 활기찼죠. 처음에는 제가 아침을 차려주려고 했는데 영수가 말리더군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어느 날 영수가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했어요. 회사 구내식당이 공사 중이라고 했죠. 그날부터 도시락 준비가 일과가 되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고 밥을 지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 보고 배운 대로요. 멸치볶음도 하고 시금치 나물도 무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더군요. 퇴근할 때면 영수가 종종 족발이나 치킨을 사왔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한턱 쏠게요. 마당에 평상을 놓고 같이 먹는 저녁이 참 행복했어요. 회사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게 일상이 되었죠. 아버지, 오늘 현장 소장님이 절 크게 써주고 싶대요. 그래, 좋은 소식이구나. 영수는 자격증 덕분인지 일도 빨리 배웠어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 상사들의 신임도 두터워졌고요.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주임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승진하고 나서는 야근이 잦아졌어요. 저는 도시락을 더 정성스레 준비했죠. 피망은 썰어서 돼지고기와 볶고 멸치는 견과류를 넣어 달콤하게 졸여서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도시락 반찬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아니, 김 사장님이 요리까지 하시네요. 도시락이 만화에 나오는 도시락 같아요. 아드님 복 받으셨네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과거의 결단을 칭찬하더군요. 그때 과감하게 결정하신 게 결국 아드님을 살리신 거예요. 맞아요. 돈 다 뺏기고 쫓겨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도시락을 준비하는 제 모습이 동네의 명물이 되었다나요. 아침마다 반찬 냄새 맡으러 온다는 이웃도 있었어요. 가끔은 제가 만든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죠.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면 영수가 특히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기른 상추로 만든 쌈밥이 최고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곤 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주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우리 아들을 챙기고 있네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건네며 이야기해요. 오늘도 힘내라. 그러면 영수는 씩씩하게 대답하죠.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결국 사랑이란 이런 작은 일상 속에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추석 연휴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영수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평소와 다르게 어색한 기색을 보였죠.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지, 오늘 회식이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 그날 회식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봐요. 안전관리부서에 새로 온 여직원이 있었는데 영수의 도시락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신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 말을 시작으로 둘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해요. 이수진이라고 30살의 신입사원이었죠. 처음에는 영수가 이혼남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대요. 나중에 다른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됐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영수 과장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영수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죠. 회식 자리에서 술도 전혀 마시지 않고 말끝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영수를 보며 그녀가 감동했다고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어디 있나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같이 먹기도 하고 퇴근길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날 저녁 영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수진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으세요? 순간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난 걸까요? 그래, 보고 싶구나. 그 말에 영수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실수했나 봐요. 왜 그러니? 지난번처럼 아버지가 또 실망하실까봐.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은주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모양이었죠. 영수야.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먼저 꺼냈다가 이렇게 망설이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눈이 달라졌더구나. 네? 수진이라는 여자를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 은주 때와는 달라.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아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 같았죠. 아버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번에도 실수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그날 밤 텃밭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내도 하늘에서 우리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겠죠? 영수가 수진을 데려온다던 날 아침부터 마음이 떨렸어요. 텃밭 채소로 된장찌개도 끓이고 밑반찬도 정성껏 준비했지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현관 벨소리가 울렸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었을 때 보인 건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단아한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첫 인사부터 달랐어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죠.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의 눈이 밥상으로 향하더군요. 아버님, 혹시 이 된장찌개가 영수 오빠 도시락에 들어가는 그 된장찌개인가요? 알고 있었나? 네. 회사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영수 오빠 도시락은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식사를 하면서 수지는 반찬 하나하나에 감탄했어요. 이 멸치볶음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달콤하면서도 짜지 않고. 견과류를 넣고 졸여서 그래. 제가 레시피 좀 배워도 될까요? 은주와는 달랐어요. 진심이 담긴 말투, 반찬 하나하나에 대한 진정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영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죠. 점심을 먹고 텃밭으로 나갔어요. 와, 이렇게 예쁜 텃밭이. 예쁘다고 생각하나? 네, 채소들이 얼마나 생기 있게 자라고 있는지 정성이 보여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말마다 와서 텃밭 일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순간 가슴이 찡해졌어요. 처음 온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저녁 무렵 영수가 수진을 데리고 가려 할 때였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아버님, 제가 영수 오빠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 일들, 그리고 은주 씨 이야기도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영수 오빠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도요. 돌아가는 길 현관에서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하더군요. 다음 주 토요일에 꼭 올게요. 텃밭 도와드리러요. 그들이 떠나고 집에 혼자 남자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을 봤소.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소. 아내의 영정 속 미소가 더욱 환하게 보였어요. 이제 우리 영수 행복해질 것 같소.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치던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영수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1년 전 그날의 첫 만남이 이런 날로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지난 1년 동안 수진은 약속대로 매주 텃밭을 도와주러 왔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결혼식 한 달 전이었어요. 두 사람을 불러 앉혔죠. 마침 텃밭에서 막 수확한 상추로 쌈을 싸먹으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다. 전원주택 도면을 보여주었어요. 2층을 새로 올려 신혼부부의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죠. 건축가와 상의해서 한 달 넘게 준비한 거였어요. 아버님, 저희가 어떻게... 거절하지 말 거라.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다. 영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일이 떠올랐나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변호사를 불러 철저한 약정서를 준비했죠. 이 집은 우리 셋의 공동 명의로 하는 거다.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명시되어 있다. 놀랍게도 수진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아버님. 그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몇 가지 더 제안 드려도 될까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더 세세한 조항들을 제안하더군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재산 분할 기준까지. 영수도 이번에는 달랐어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자고 했죠. 결혼식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축사를 하게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하객석에 앉아있는 영수의 옛 직장 동료들, 복지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동네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구나.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너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건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죠. 이제 너도 진정한 가장이 된다.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된 것 같구나. 부디 행복하거라. 결혼식이 끝나고 새 신랑 새 신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리모델링한 공간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신혼집이 되어 있었죠. 수진이 텃밭이 잘 보이는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어요. 아버님, 여기서 제가 허브를 키워볼게요. 요리할 때 쓰려고요. 1년이 지났어요. 한여름 새벽 영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등남했습니다. 병원에 달려갔더니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처음 손주를 안아보는데 그 작은 생명이 제 가슴에 와닿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이제 할아버지 되셨네요. 간호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주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는데 그 순간 우리 영수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아기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텃밭에서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수진이 임신했을 때 심어놓은 거였죠. 아버님, 우리 아기한테 직접 기른 토마토로 이유식을 만들어주세요.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제야 이루게 되었소. 손주까지 안게 되다니. 아내의 영정 속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2층에서는 아기의 옹알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우리 집은 이제 진정한 가정이 되었어요. 1층에서는 제가 텃밭을 가꾸고 2층에서는 새 가족이 자라나고 세상에 어떤 재산보다 더 값진 행복을 얻었네요. 이제야 알겠어요. 인생이란 건 마치 텃밭의 작물처럼 때로는 쓰디쓴 시련의 비바람을 견뎌내야 진정으로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